강원도 철원의 깊은 산자락. 세상과 단절된 듯한 어둠 속에서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칠흑 같은 밤. 제7보병사단 예하의 최전방 감시 초소인 GP 302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묵묵히 입을 벌린 채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야 마땅한 곳이었으나 오늘의 공기는 사뭇 달랐다. 빗소리에 파묻힌 초소 내부는 기강이 무너진 군대의 적나라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으며 눅눅한 습기와 함께 섞인 담배 연기가 좁은 경계근무 초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빗물은 콘크리트 벽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고였고 그 더러운 물웅덩이 위로 군화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어 이곳의 무질서함을 대변하는 듯했다. 박철수 중사는 초소 내부의 간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지루함을 견딜 수 없다는 듯 연신 하품을 해대며 손에 든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의 군복상의 단추는 두어 개쯤 풀려 있었고 규정상 절대 반입이 금지된 싸구려 소주병이 그의 군화 옆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그는 이 구역의 제왕이나 다름없었으며 감찰관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이 외진 곳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 놓고 있었다. 박중사는 갓 전입 온 신병인 김이병이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주시하는 꼴이 꼴사납다는 듯 혀를 찼다. 어이, 김, 이병, 밖에 귀신이라도 나올까봐 그러냐. 비 오는 날엔 북괴군 놈들도 잠이나 자빠져 잔다. 괜히 폼 잡지 말고 이리 와서 불이나 좀 붙여봐. 박중사의 목소리에는 권태와 오만함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그때였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초소 철조망 너머의 비포장 도로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이 김이병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처음에는 빗줄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으나 그 형체는 분명히 사람의 실루엣을 하고 천천히 위병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김이병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급하게 소총을 고쳐잡고 박중사를 불렀다. 중사님 전방에 신원 미상의 물체가 접근 중입니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김이병의 외침에 박철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잡지를 던져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젠장. 어떤 미친놈이 이 밤중에 여길 기어들어와 멧돼지 보고 호들갑 떠는 거면 내놈 군장 돌릴 줄 알아라. 박철수는 투덜거리며 탐조등 스위치를 켰고 강력한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어둠 속의 형체를 비추었다. 탐조등의 강렬한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뜻밖에도 가냘픈 체구의 젊은 여성이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긴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고 있는 얇은 블라우스와 스커트는 몸에 밀착되어 그녀의 굴곡진 몸매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불빛을 피하고 있었으며 마치 산행 중에 조난을 당한 민간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당황스러움보다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냉기가 서려 있었으나 박철수의 흐릿한 눈에는 그저 비에 젖은 불쌍하고 매력적인 먹잇감으로 보일 뿐이었다. 박철수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소총을 어깨에 걸치고 초소 밖으로 나갔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수하를 해야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군인으로서의 본분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거기 동작 그만 누구냐. 박철수가 짐짓 위험 있는 척 소리쳤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여자의 젖은 옷 위로 드러난 속살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는 여자는 민서윤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최연소 삼성 장군이자 강철의 발키리라 불리는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였다. 그녀는 최근 군 내부 감찰 보고서에서 누락된 비위 사실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호위 병력 하나 없이 단독으로 잠입 감찰을 나온 참이었다.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대답했다. 살려주세요. 군인 아저씨. 등산을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박철수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기에 충분했다. 박철수는 킬킬거리며 철조망 문을 열어젖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음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고, 이런 날씨에 산을 타다니 겁도 없으시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이 오빠가 따뜻하게 녹여줄 테니. 그는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초소 안으로 들였고 서윤은 짐짓 비틀거리는 척하며 그의 손길에 순순히 이끌려 들어갔다.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술 냄새와 땀 냄새의 서윤은 눈살을 찌푸릴 뻔했으나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술병, 정돈되지 않은 총기,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선정적인 잡지 사진들. 이 모든 것이 이곳이 군대가 아니라 깡패 소굴이나 다름없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박철수는 젖은 수건을 던져주며 음흉한 눈빛으로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봐, 아가씨, 솔직히 말해봐. 길 잃은 등산객은 무슨 아랫동네 김 마담이 보낸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심심한 거 어떻게 알고 서비스 보내셨나. 그는 서윤을 명백히 성매매 여성 취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옆에 있던 김희병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감히 고참인 박중사를 말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발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세요. 서윤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박철수는 오히려 더 즐겁다는 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섰다. 전화 여기가 무슨 공중전화 부스인 줄 알아. 여기는 국가기밀시설이라 외부 통신은 절대 금지야.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땐 내 허락 없이는 못 나가지. 박철수는 서윤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악취가 서윤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는 서윤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자 더욱 대담해졌다. 신원불명의 민간인 여성이 군사 제한구역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었다.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간첩 혐의를 씌우거나 무단 침입으로 처리해버리면 그만이었다. 박철수는 자신의 권력이 이 좁은 초소 안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그 오만함이 곧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서윤은 박철수의 눈동자 속에 비친 욕망과 잔인함을 읽어냈다. 그것은 적군보다 더 위험한 내부의 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제발 그냥 가게 해주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박철수의 가학적인 본능을 자극할 뿐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서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가게 해달라고 공짜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우리 군인들이 나라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위문 공연이라도 해주고 가야 도리 아니겠어. 박철수의 손이 서윤의 어깨를 타고 내려오자 서윤의 전신 근육이 본능적으로 수축하며 반격 태세를 갖추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박철수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소주병을 꺼내 뚜껑을 따더니 서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자, 일단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여. 술이 들어가야 말문도 트이고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겠어. 그는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강압적인 태도로 술병을 내밀었다. 군부대 초소 안에서, 그것도 근무 중에 민간인에게 술을 강권하는 행위는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머릿속의 블랙박스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술잔 대신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이 썩어빠진 군인들이 자신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해야만 훗날 들이댈 처벌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박철수는 서윤이 순순히 컵을 받아들자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자신의 컵에도 술을 가득 따랐다. 그렇지. 그래야 내 파트너답지. 오늘 밤은 아주 길 거야. 아가씨, 비도 오고 나갈 곳도 없고 우리밖에 없잖아. 그는 노골적으로 서윤의 허벅지에 시선을 고정하며 혀를 날름거렸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초소의 창문을 뒤흔들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박철수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괴기스럽게 번득였다. 서윤은 차가운 빗물보다 더 차가운 사리를 품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컵을 입으로 가져갔다.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이 오만한 중사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단순한 꽃이 아니라 피를 머금고 피어나는 강철의 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초소 내부의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탁하고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민서윤의 옷에서 피어오르는 눅눅한 냄새와 박철수 일당이 뿜어내는 독한 담배 연기, 그리고 값싼 소주의 알코올 향이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악취를 만들어냈다. 서윤은 억지로 건네받은 종이컵을 입가에 댄 채 역겨움을 참아내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들은 군인이라는 신성한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 박철수는 이미 반쯤 비워진 소주병을 흔들며 서윤에게 어서 마시라고 재촉했고 그의 눈은 탐욕과 술기운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범죄의 현장이었다. 박철수의 강요에 못 이겨 서윤이 소주를 조금 들이키자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껄껄 웃었다. 캬, 역시 여자가 따라주는 술맛이 최고라니까. 김이병, 너도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한잔해. 오늘 같은 날 감찰 나올 놈들은 아무도 없어. 박철수는 근무 중인 초병에게까지 술을 권했다. 구석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던 김이병은 쭈뼛거리며 다가왔지만 차마 선임의 잔을 거절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이 작은 초소 안에서 박철수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기분을 거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서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최전방 지피는 적의 침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막아내야 할 국가 안보의 최일선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경계 근무는커녕 술판이 벌어지는 유흥업소로 변질되어 있었다. 벽면에 걸린 상황판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외부와의 통신 장비 옆에는 먹다 남은 치킨 뼈와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다. 서윤의 날카로운 시선은 초소 구석구석을 훑으며 이들의 나태함과 규정 위반 사항들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겨 넣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시간은 고통이 아닌 처절한 응징을 위한 증거 수집의 시간이었다. 박철수는 서윤이 얌전히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확신했다. 그는 의자를 끌어 서윤의 바로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그의 허벅지가 서윤의 다리에 닿을 듯 말 듯 스치자 서윤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살짝 몸을 뒤로 뺐다. 박철수는 그 반응조차 즐거운 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이봐 아가씨.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이런 산골짜기까지 혼자 온 걸 보면 사연이 많은가 봐. 그는 짐짓 다정한 척 물었지만 그의 손은 슬금슬금 서윤의 젖은 어깨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수진. 이라고 해요. 그냥 서울에서 답답해서 바람 쐬러 왔다가. 가명을 댄 서윤은 최대한 불쌍하고 순종적인 여자를 연기했다. 그녀의 연기가 완벽할수록 박철수의 방심은 깊어질 것이고 그가 저지를 죄악의 무게는 더해질 터였다. 박철수는 서윤의 어깨를 주무르며 음흉한 속내를 드러냈다. 수진이라. 이름도 예쁘네. 서울 아가씨가 이런 험한 곳에 오면 안 되지. 오빠가 오늘 밤 특별히 잘 보살펴 줄게. 대신 우리도 심심하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좀 해봐. 그때 초소 밖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며 2명의 병사가 더 들어왔다. 그들은 비옷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총 대신 트럼프 카드가 들려 있었다. 박중사님 순찰 돌고 왔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웬 여자입니까? 상병 계급장을 단 병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박철수는 손을 휘저으며 그들을 반겼다. 오냐? 최상병. 마침 잘 왔다.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다. 오늘 밤은 판 좀 키워보자고. 최상병과 또 다른 일병은 서윤을 보고 음흉한 미소를 교환하며 젖은 비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졌다. 이제 좁은 초소 안은 5명의 남자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익숙한 듯 간이 테이블을 펼치고 카드를 섞기 시작했다. 군대 내 도박은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었지만 이들에게 규정 따위는 휴지 조각보다 못했다. 박철수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자, 오늘은 이 예쁜 수진 씨가 승리의 여신이 되어줄 거야. 수진 씨,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내가 따면 팁 좀 챙겨줄 테니까. 그는 서윤을 자신의 옆자리에 강제로 앉히고는 마치 전리품처럼 과시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판돈을 걸기 시작했다. 서윤은 묵묵히 그들의 곁에 앉아 도박판이 벌어지는 꼴을 지켜보았다. 오가는 돈의 액수는 병사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는 그들이 부대 내 물품을 횡령하거나 민간인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윤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가 다시 순한 양처럼 돌아왔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진 소형 녹음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내리라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고 술병이 비어가면서 도박판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최상병이 돈을 잃고 욕설을 내뱉자 박철수는 낄낄거리며 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이 새끼야. 실력이 없으면 객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그러게 평소에 나한테 좀 잘하란 말이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희병은 구석에서 더욱 몸을 움츠렸다. 박철수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봤지 오빠 실력. 이게 다 우리 수진 씨 덕분이야. 그의 손이 서윤의 허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려는 찰나. 서윤은 급히 술병을 들어 그의 잔을 채우는 척하며 몸을 비틀어 피했다. 어머, 중사님, 술이 다 떨어졌네요. 한 잔 더 받으세요. 서윤의 기지로 박철수의 손은 허공을 갈랐지만 그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술잔을 받아들며 더욱 좋아했다. 역시 센스가 있네. 여자는 눈치가 빨라야지. 근데 수진 씨, 술만 따르지 말고
좀 더 화끈하게 놀아볼 생각 없어. 내가 돈은 섭섭지 않게 줄게. 박철수는 지폐 몇 장을 서윤의 가슴께에 찔러 넣으려 했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성매매 제안이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쳐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밀어냈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서윤이 거절하자 초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박철수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병사들은 하던 짓을 멈추고 박철수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라니, 지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이 밤중에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으면 몸으로 때울 각오는 했어야지. 비싼 척 굴지 마.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년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박철수는 위협적인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그림자가 서윤을 덮쳤다. 잘 들어. 여기서 널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간첩으로 신고하면 넌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이야. 살고 싶으면 고분고분하게 굴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린 척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을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다. 하지만 아직은 일망타진할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들 완벽한 무대가 필요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빌자 박철수는 다시 우월감에 젖어 비열하게 웃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봐주는 거야. 대신 내일 아침까지 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 알았어.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서윤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가두듯 앉혔다. 병사들은 다시 카드를 잡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힐끔힐끔 서윤을 향해 있었다. 짐승들의 소굴에 갇힌 먹잇감. 그것이 지금 서윤의 처지였다.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외부의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이 초소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서윤은 박철수의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를 견디며 창밖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비가 그치고 날이 밝으면 저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또 갈았다.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가장 약한 꽃이 되어야만 했다. 가장 강철 같은 가시를 숨긴 채 박철수는 술 기운이 오르는지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말이야. 사단장하고도 형 동생 하는 사이야. 여기서 내가 못하는 게 있는 줄 알아. 저번에는 말 안 듣는 소대장 놈 하나 담가버렸지. 감히 내 구역에서 설치길래 본때를 보여줬어. 그의 입에서는 군 내부의 비리들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상납고리, 물품 빼돌리기, 하극상. 서윤은 이 모든 내용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박철수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꼬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당직 사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GB 302, GB 302. 현재 상황 보고하라. 이상 없나? 김희병이 화들짝 놀라 무전기를 집으려 했지만 박철수가 발로 그의 손을 걷어찼다. 놔둬. 귀찮게 시리. 자는 척해. 무전은 몇 번 더 울리다 끊어졌다.
경계 작전 실패, 지휘 보고 체계 무시. 서윤의 죄목 리스트에 또 하나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박철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다시 술을 들이켰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다. 병사들도 하나둘씩 지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박철수 역시 술에 취해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기대어 웅얼거렸다. 내일 아침에 애들 다 깨워서 네 교육 좀 시켜야겠다. 군대 맛 좀 보여줘야지. 그의 말은 혀가 꼬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다. 내일 아침 전 병력 앞에서 자신을 모욕 줄 계획인 것이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다. 그래. 기대해도 좋아. 내일 아침 교육은 내가 시켜줄 테니. 서윤은 박철수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코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뀌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빼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도망치는 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었다. 그녀는 초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잠든 늑대들을 지켜보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초소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폭우가 그치고 강원도 철원의 산악지대에는 희뿌연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다.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와 풀비린내가 뒤섞인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GP300이 초소 내부의 탁한 공기를 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밤새 이어진 술판과 도박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담배꽁초들이 진흙 발자국과 엉겨붙어 있었다. 엉망이 된 초소 안에서 쪽잠을 자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군인다운 패기 대신 피로와 숙취로 인한 찌든 표정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의 아침이라기보다는 밤새 유흥을 즐기고 난 뒷골목 건달들의 아침 풍경에 더 가까웠다. 박철수 중사는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린 채 몸을 일으켰다. 입안이 텁텁하고 속이 쓰려왔지만 그의 기분을 가장 상하게 한 것은 간밤의 숙취가 아니었다. 그는 의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쏘아보고 있는 민서윤의 시선과 마주치자 불쾌함이 확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했지만 지친 기색보다는 알 수 없는 도끼가 서려 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박철수는 헛기침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눈을 그따위로 떠이. 김이병 물 가져와. 그리고 인연 당장 밖으로 끌어내. 아침 점호 때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겠어. 김이병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박철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쭈뼛거리며 서윤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김이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서윤은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악행을 방관하는 것 또한 죄악이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옷은 밤새 젖은 채로 말라 뻣뻣해져 있었고 온몸이 쑤셔왔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김이병의 손에 이끌려 초소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식히지는 못했다. 초소 앞의 좁은 연병장에는 이미 아침 점호를 위해 병사들이 집합하고 있었다. 밤새 근무를 섰던 병력과 교대 근무를 준비하는 병력까지 합쳐 약 20여 명의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열은 삐뚤빼뚤했고
복장 상태 또한 불량하기 그지없었다. 박철수는 군화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끌며 연병장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병사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옆에 세워둔 서윤을 손가락질하며 비릿하게 웃었다. 주목, 오늘 아침 특별 정신 교육을 실시한다. 다들 이 여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어젯밤 우리 구역에 몰래 기어들어 온 도둑 고양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은 킥킥거리고 웃었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윤을 훑어보았다. 박철수는 그런 반응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이 여자가 글쎄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주제에 군부대 물품을 훔치러 들어왔지. 뭐야? 내가 딱 걸려서 참교육 좀 시켜줬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야, 너 거기 꿇어 앉아. 박철수는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눌러 억지로 진흙 바닥에 무릎 꿇리려 했다. 서윤은 잠시 저항하려 했으나 지금 힘을 쓰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진흙이 무릎을 적셨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박철수를 응시했다. 눈 안 깔아 인연이 진짜 돌았나. 박철수는 서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툭툭 찼다.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그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잘 들어라. 군 기강이 해이해지면 이런 잡다한 것들이 꼬이기 마련이야.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꼴 난다. 오늘은 이 여자가 우리 부대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보제가 될 거다. 박철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가학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는 서윤에게 소리쳤다. 자, 전 병력 앞에서 복창해. 나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 도둑년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작으면 오늘 아침 밥은 없는 줄 알아. 서윤은 굴욕감에 몸이 떨려왔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장군으로서 부하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순간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도둑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자 박철수는 귀에 손을 갖다 대며 빈정거렸다. 뭐라고 안 들리는데. 어젯밤에 소리 지르던 힘은 다 어디 갔어. 더 크게 안 해. 병사들 중 일부가 박철수의 장단에 맞춰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때 최상병이 나서서 거들었다. 중사님, 말로만 해서는 못 알아먹을 것 같은데요. 오리걸음이라도 시켜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최상병은 어젯밤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화풀이를 서윤에게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박철수는 좋은 생각이라며 손뼉을 쳤다. 오, 역시 최상병이 아이디어가 좋아. 야, 들었지? 여기서 저 끝까지 오리걸음으로 왕복 실시. 군대 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민간인 여성에게. 그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얼차려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가혹행위였다. 하지만 이곳은 박철수의 왕국이었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오리걸음 자세를 취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허벅지가 터질 듯이 아팠지만 그녀는 묵묵히 한 발짝씩 내디뎠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병사들의 조롱 섞인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서윤은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뇌리에 새겼다. 즐거워하는 자, 방관하는 자, 고개를 돌리는 자. 그녀는 이 부대 전체가 썩어 문드러졌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휘관의 타락은 부대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군대의 격언이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다.
그녀가 진흙탕 위를 구르며 굴욕을 견디는 동안 하늘은 점점 더 밝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산 아래쪽에서부터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평소의 훈련 상황과는 다른 매우 급박하고 날카로운 경보음이었다. 낄낄거리던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뚝 끊겼다. 박철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뭐야, 오늘 훈련 스케줄 있었나? 상황실에 연락해봐. 그는 귀찮다는 듯 소리쳤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은 단순한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르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통신병이 허겁지겁 상황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중사님, 큰일 났습니다. 상급 부대 긴급 검열입니다. 지금 위병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박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검열이야? 연락도 없이 통상적인 검열이라면 며칠 전, 아니 최소한 몇 시간 전에는 통보가 오는 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헬기까지 동원될 정도라면 사단장급 이상의 고위 지휘관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박철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야, 다들 뭐해? 빨리 치워. 술병 다 숨기고. 복장 단정히 해, 빨리 움직여. 이 새끼들아. 박철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어젯밤의 술판 흔적을 지우기 위해 쓰레기를 주워 담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를 뿌려대는 등 초소 안팎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철수는 다급하게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군화끈을 조이고 비뚤어진 모자를 고쳤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겨왔던 그였기에 이번에도 자신의 말빨과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박철수의 시선이 오리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서윤에게 머물렀다. 이 여자가 문제였다. 검열관들이 민간인 여성을 본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야, 너 입 닥치고 있어. 지금부터 너는 간첩 용의자야. 내가 신문 중이었다고 할 테니까 딴소리하면 죽여버린다. 알았어. 그는 서윤을 끌고 가서 연병장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쪽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여기 처박혀 있어.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마. 그는 서윤을 창고 안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우려 했지만 이미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쿠구구궁 거대한 굉음과 함께 군용 헬기 한 대가 연병장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다. 강력한 하강풍이 불어닥치며 연병장의 모래먼지와 진흙물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박철수와 병사들은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렸다. 헬기 동체에는 선명하게 세 개의 별, 즉 삼성 장군을 상징하는 성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것을 본 박철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단장도 아닌 군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헬기를 타고 직접 이 작은 지피까지 강림한 것이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검은색 세단과 지프차 여러 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연병장으로 들이닥쳤다. 차량 문이 열리고 헌병들과 정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기세는 압도적이었고 표정은 하나같이 엄숙하고 차가웠다. 박철수는 창고문을 잠글 새도 없이 얼어붙어 어정쩡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근무 중 이상무.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에 묻혀 모기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곁눈질로 서윤을 살폈다.
다행히 그녀는 구석에 처박혀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듯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오는 장군을 향해 최대한 비굴한 미소를 지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박철수의 예상과는 달리 차에서 내린 장군들과 참모들은 박철수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바로 누군가를 찾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박철수를 지나쳐 그 뒤편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젖은 옷차림의 여인에게 꽂혔다. 그 순간 연병장에는 헬기 소음조차 삼켜버릴 듯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박철수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부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쇼는 끝났고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친 바람이 잦아들고 엔진의 굉음이 서서히 잦아들자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헬기에서 내린 인물들은 단순한 검열관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별들이 박혀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조차 대령급 이상의 고위 장교들이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감찰실장,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그리고 헌병대장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초호화 검열단이었다. 박철수 중사는 그들의 위압감에 압도되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군 생활을 하면서 사단장 얼굴도 멀리서 한번 볼까 말까 했던 그에게 눈앞의 광경은 비현실적인 악몽과도 같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충성 제7사단 302 GP장 중사 박철수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철수는 목청을 다해 관등 성명을 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헬기 엔진의 잔향 속에 초라하게 흩어졌다. 헬기에서 가장 먼저 내린 육군소장은 박철수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연병장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박철수를 지나쳐 진흙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에게 고정되었다. 박철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가장 높은 분들의 눈에 띄어버린 것이다. 그는 다급하게 소장이 시선을 둔 곳을 가로막아 서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장군님, 저 여자는 어젯밤 침투한 간첩 용의자입니다. 제가 신속하게 제압하여 현재 신문 중에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친 여자라서 헛소리를 해대길래 잠시 구금해 두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철수는 서윤을 정신 이상자이자 간첩으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과잉 진압과 가혹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김이병에게 눈짓을 보내며 서윤을 빨리 끌고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김이병과 최상병이 머뭇거리며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소장의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나와 박철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버린 것이다. 비켜라. 이 미친 새끼야. 내 놈이 지금 누구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알기나 해. 헌병대장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박철수는 갑작스러운 힘에 밀려 뒤로 나뒹굴었고 진흙탕 속에 처박히는 꼴이 되었다. 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간첩 용의자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할 틈도 없이 육군 소장을 비롯한 모든 고위 장교들이 일제히 서윤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더러운 진흙 바닥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서윤의 앞에 도열하여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필승 신고합니다. 육군 본부 감찰단. 사령관님의 무전을 받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소장의 입에서 나온 사령관님이라는 호칭은 박철수의 고막을 찢어 놓을 듯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철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령관, 저 더러운 여자가, 도둑년. 창녀라고 불렀던 저 여자가 사령관이라고. 박철수의 시선이 멍하니 서윤을 향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어젯밤의 나약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묵묵히 부관이 건네주는 수건으로 얼굴에 흙탕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부관이 정중하게 받쳐들고 온 정복 상의를 받아 어깨에 걸쳤다. 검푸른 정복 어깨 위에는 선명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박혀 있었다. 그 별빛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났지만 박철수에게는 마치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서윤 중장,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군단장급 지휘관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박철수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고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경악했다. 쉬어. 서윤의 입에서 나온 나직한 한마디에 장군들이 일사불란하게 자세를 풀었다. 그녀는 천천히 박철수 쪽으로 걸어왔다. 진흙투성이인 맨발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천군마를 호령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박철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서윤은 박철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철수 중사, 자네가 말한 도둑년이 바로 나일세. 어젯밤 자네가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던 그 여자가 바로 자네의 사령관이란 말이다. 서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해서 더욱 소름 끼쳤다. 박철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젯밤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술을 강권하고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던 순간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전 병력 앞에서 그녀를 무릎 꿇리고 오리걸음을 시키지 않았던가. 이것은 단순한 군법 위반이 아니었다. 상관, 모욕, 하극상,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 나열하기도 힘든 중범죄들이었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철수는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비명을 지르듯 애원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차가운 눈으로 박철수의 뒤통수를 내려다보았다. 몰랐다. 상대가 사령관인 줄 몰랐으면. 힘없는 민간인 여성에게는 그래도 된다는 뜻인가.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본분을 망각했다. 자네가 이 초소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다. 서윤은 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였다. 그 작은 기계 안에 박철수의 파멸을 확정짓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철수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미래는 군 교도소의 차가운 철창뿐이었다. 주변에 있던 김희병과 최상병을 비롯한 다른 병사들도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다. 그들은 박철수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동조했던 공범들이었다. 서윤은 그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다.
고개를 들어라. 너희들은 전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지 않고 비겁하게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그것 또한 군인으로서 직무유기이자 공범이다. 너희들의 비겁함이 오늘날 군대를 병들게 만든 것이다. 병사들은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서윤의 표정에는 자비가 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단순히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뿌리째 뽑아내고 그들의 뼛속 깊이 공포와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충격 요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헌병대장, 이 쓰레기들을 당장 구속하지 마라. 헌병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자들은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압송해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 부관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법의 심판은 나중 문제다. 그 전에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서윤은 다시 흑투성이인 셔츠 차림으로 돌아갔지만 그 기백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박철수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다. 박철수, 그리고 너희 패거리들 중 싸움 좀 한다는 놈들 다 나와라. 너희가 어젯밤에 그랬지. 여자가 어디서 감히 군인들 노는데 끼냐고 내 실력이 형편없을 거라고 비웃었지. 서윤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그것은 전장의 화신이 보여주는 투기였다. 박철수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사령관이 직접 자신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것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진지했다. 계급장 떼고 직책 다 내려놓고 붙어보자. 너희가 이기면 내 직권으로 선처를 베풀어주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는 오늘 지옥을 보게 될 거다. 서윤의 제안은 파격적이다 못해 광기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박철수의 눈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사령관이라 해도 결국은 여자였다. 체격 차이도 월등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그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입니까? 정말 약속 지키시는 겁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 석자와 내 어깨에 별 3개를 걸고 약속하지. 덤벼라. 내 놈이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이것은 오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서윤만의 처형 방식이었다.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힘의 논리로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아줌으로써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것. 연병장의 공기는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며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말로 하는 교육은 끝났다. 몸으로 가르치는 진짜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병장에 흐르던 정적은 박철수의 비명에 가까운 항변으로 산산이 조각났다. 사령관의 파격적인 제안은 그에게 있어 마지막 동아줄이자 동시에 믿을 수 없는 함정처럼 느껴졌다. 박철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변의 고위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이건 함정 수사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를 엮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민간인 복장에 신분증도 없이 밤중에 나타나면 누구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경계 근무 수칙에 따라 수상한 사람을 붙잡아 두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한 임무 수행으로 포장하려 애쓰며 악어의 눈물까지 흘려보였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주변에 도열해 있던 헌병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박철수는
한 번 터진 말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살 길은 이 상황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사령관님이라니요. 저는 인정 못합니다. 여자가, 그것도 이렇게 젊은 여자가 어떻게 별 3개를 달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낙하산인 사거나 뒤에서 누가 봐준 게 틀림없습니다. 실전 경험도 없는 분이 책상 머리에 앉아서 진급하신 거 아닙니까? 박철수의 발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인사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자 목숨 걸고 작전을 수행해온 민서윤 중장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그 순간 민서윤의 뒤에 서 있던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 격분하여 권총집에 손을 갖다 댔다. 이 미친 자식이 내 놈이 지금 누구 앞이라고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는 거야.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해 부사령관의 호통에 연병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다른 참모들 역시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박철수를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를 찢어밟길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정작 모욕의 당사자인 민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부하들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녀의 침착함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박철수 앞으로 걸어가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함정수사라 그래. 내가 신분을 숨긴 건 사실이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나? 내가 너에게 성희롱을 하라고 시켰나? 아니면 근무 중에 도박판을 벌이라고 명령했나? 그 모든 것은 내 놈의 선택이었고 내 썩어빠진 본성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서윤은 박철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여자가 사령관인 게 불만이라고 좋다. 그 편협하고 멍청한 머리통을 깨부수어 주마. 서윤은 입고 있던 젖은 블라우스의 소매를 걷어붙였다. 가녀린 팔목이 드러났지만 그 위에는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잔근육들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부관에게 손짓했다. 내 군번줄과 계급장 다 가져가라. 부관은 당황하며 만류하려 했다. 사령관님 굳이 직접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사령관님의 옥체에 생책이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니, 이건 명령이다. 오늘 나는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계급장 떼고 붙자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지.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부관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서윤은 맨발로 진흙 바닥을 밟으며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박철수와 그의 패거리들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다. 자, 박철수, 네가 자랑하는 그 남자다운 힘을 보여봐라. 너 혼자서는 겁이 날 테니 내 똘마니들 중 제일 잘 싸우는 놈들로 5명 골라서 나와. 6대 1이다.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 서윤의 파격적인 제안에 연병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 해도 체급 차이가 나는 성인 남성 6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것도 무기를 들지 않은 맨손 격투라면 더더욱 그랬다. 박철수는 서윤의 제안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6대 1이라니 이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비열한 희망이 싹됐다. 아무리 날고 기는 특전사라도 여자 혼자서 남자 6을 어떻게 당해. 게다가 우린 덩치도 훨씬 크다. 이건 기회다. 여기서 이 여자를 묵사발로 만들어 놓으면 실수였다고 둘러대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지도 몰라. 박철수는 급히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패거리들을 눈짓으로 불렀다. 야, 최상병 강하사 덩치 좀 쓰는 놈들. 다 나와 사령관님이 한 수 가르쳐 달라신다. 전력을 다해 모셔라. 박철수의 부름에 덩치가 산만한 병사 5명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평소 부대 내에서 싸움 꽤나 한다고 거들먹거리던 녀석들이었다. 헬스광인 강하사는 190cm가 넘는 거구였고 최상병은 사회에서 킥복싱을 배웠다고 자랑하던 놈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장군을 상대한다는 것에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서윤의 가녀린 체구를 보자 점차 자신감을 되찾는 눈치였다. 설마 진짜 때리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과 우리가 쪽수로는 이긴다는 계산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낄낄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둘러싼 하이에나 떼와 같았다. 서윤은 그들이 진영을 갖추는 것을 여유롭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들이 군인이 아니라 그저 덩치만 큰 양아치들로 보일 뿐이었다. 룰은 없다. 무엇을 사용하든 어떤 기술을 쓰든 상관없다. 너희가 나를 쓰러뜨리면 너희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명예 전역시켜주마. 하지만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만약 너희가 진다면 너희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까지도 이 진흙탕 속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그녀의 선전포고는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박철수는 셔츠 단추를 풀고 목을 꺾으며 몸을 풀었다. 그는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봐주지 마. 저 여자 지금 허세 부리는 거야. 우리가 한꺼번에 덮치면 아무것도 못해. 얼굴은 건드리지 말고 몸통 위주로 노려. 기절만 시키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는 끝까지 비열한 작전을 세웠다. 비겁함이 몸에 밴 자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었다. 그들은 서윤을 포위하듯 둥글게 둘러싸기 시작했다. 연병장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열단 장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대결을 지켜보았다. 비겐 뒤의 하늘은 맑았지만 연병장 바닥은 질퍽한 진흙으로 덮여 있어 움직이기 최악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익숙한 전장의 환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발가락으로 진흙을 움켜쥐며 지면의 상태를 확인했다. 중심을 낮추고 호흡을 가다듬자 그녀의 주변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돌이 떨어지기 직전의 긴장감과도 같았다. 준비됐나? 서윤이 낮게 읊조렸다. 박철수는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준비고 뭐고. 사령관님이나 다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으라차차 박철수의 고함 소리를 신호로 6명의 남자가 일제히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거대한 덩치들이 흙탕물을 튀기며 좁혀오는 모습은 마치 성난 황소떼가 돌진하는 것과 같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을 상황이었지만 서윤의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그들의 틈새를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끝난 상태였다. 박철수의 어설픈 주먹, 최상병의 허점 투성이인 발차기, 강하사의 둔한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왜 강철의 발길이라고 불리는지, 왜 삼성 장군의 자리에 올랐는지 증명해 보일 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계급장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피와 땀으로 얼룩진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제 말은 필요 없었다. 오직 힘과 힘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이 연병장을 채울 것이었다. 박철수의 주먹이 서윤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주먹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썩어빠진 군대를 도려내겠다는 결의와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의식이자 타락한 자들에게 내리는 처절한 징벌이었다. 서윤의 몸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튕겨나갈 준비를 마쳤다. 바야흐로 전설이 될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철수의 주먹이 묵직한 파열음을 내며 민서윤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그 주먹이 타격한 것은 서윤의 잔상이 남긴 허공뿐이었다. 서윤은 짐승과도 같은 반사신경으로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공격을 흘려보냈고 박철수는 제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그 짧은 틈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수의 열린 흉곽 안쪽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를 날카롭게 꽂아 넣었다. 컥 박철수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는 숨을 쉬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고도로 정제된 살인 기술. CQC 근접 격투술의 정석이었다. 첫 탑을 겨루자마자 박철수가 비틀거리자 뒤에서 기회를 엿보던 최상병과 다른 병사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서윤을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릴 심산이었다. 최상병이 킥복싱 기술을 흉내내며 하이킥을 날렸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동작이 슬로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다. 그녀는 다리를 피하는 대신 축이 되는 최상병의 나머지 다리를 로우킥으로 강하게 걷어찼다. 으악, 뼈가 부서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상병은 균형을 잃고 진흙탕 속에 얼굴을 처박았다. 진흙물이 사방으로 튀며 그의 비명을 삼켜버렸다.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못한 나머지 2명의 병사가 서윤의 양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힘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오른쪽에서 달려드는 병사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면서 그 회전력을 이용해 왼쪽에서 오는 병사의 명치에 놈의 어깨를 충돌시켰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두 병사는 서로 뒤엉켜 볼성사납게 나뒹굴었다. 서윤은 그들의 고통을 감상할 틈도 주지 않고 넘어진 병사의 손가락 관절을 꺾어 제압하며 차갑게 속삭였다. 고작 이 정도인가? 여자 하나 제압 못해서 헐떡거리는 게 너희들의 실전 근육이냐? 순식간에 4명이 나가떨어지자 덩치가 산만한 강하사가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그는 190cm가 넘는 거구에 힘이 장사라 부대 내에서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곰처럼 양팔을 벌려 서윤을 으스러뜨릴 듯이 껴안으려 했다.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서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하사가 덮치기 직전 바닥에 진흙을 한 줌 쥐어 그의 눈에 뿌렸다. 비겁한 수법이라 할지 모르지만 실전에서는 생존이 곧 정의였다. 강하사가 아악 내눈하며 멈칫하는 순간 서윤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서윤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강하사의 목덜미를 휘감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그를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거대한 덩치가 진흙 바닥에 처박히며 지진이 난 듯한 진동이 울렸다. 강하사는 숨이 턱 막혀 꽥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서윤은 쓰러진 강하사의 등 위로 사뿐히 착지하며 숨을 골랐다.
그녀의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5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연병장을 지켜보던 검열단과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철수 하나뿐이었다. 그는 처음에 맞은 명치의 고통을 참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눈앞에 펼쳐진 참상을 보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자신이 믿었던 싸움꾼들이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박살이 난 것이다. 박철수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사령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말로 하십시다. 그는 이제 와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서윤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말로 할 때는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대화가 필요해졌나. 서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철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박철수는 한 걸음 물러났다. 공포에 질린 박철수의 눈에 연병장 구석에 놓인 야전 삽이 들어왔다. 이성을 잃은 그는 비명을 지르며 삽을 집어들고 서윤을 향해 휘둘렀다. 죽어 다 죽어버려. 그것은 군인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행위였다. 상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즉결 처형감이 될 수도 있는 중죄였다. 지켜보던 헌병들이 기겁하여 달려나가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서윤은 날아오는 삼날을 피하지 않고 박철수의 손목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날이 박철수의 손목 동맥을 정확하게 타격하자 삽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어서 서윤의 주먹이 박철수의 턱에 꽂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박철수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입에서 피 섞인 침과 부러진 이빨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박철수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쳤다. 박철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짐승 같은 신음만 흘렸다. 서윤은 넘어진 박철수의 가슴 위에 올라타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 주먹이 아프냐? 네가 짓밟은 병사들의 자존심은 이것보다 더 아팠을 거다. 네가 희롱한 여성들의 수치심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다. 퍽 서윤의 주먹이 다시 한번 박철수의 얼굴을 강타했다. 박철수의 얼굴은 붓고 터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 그는 눈물과 콧물, 피가 뒤섞인 얼굴로 서윤을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네가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도 너에게 그렇게 빌었겠지. 그때 너는 뭐라고 했나? 즐겼나? 비웃었나? 서윤은 박철수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서늘했다. 너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아니,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짐승이다. 오늘 이 진흙탕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박철수의 명치를 강하게 가격했다. 박철수는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서윤은 기절한 박철수를 쓰레기 버리듯 밀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호흡은 약간 거칠어져 있었지만 흐트러짐은 없었다. 빗물과 땀, 진흙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정복을 입었을 때보다 강렬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바닥에는 6명의 남자가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서윤은 그들 사이에 홀로 우뚝 서 있었다. 마치 전장을 평정한 여신 발키리가 강림한 듯한 광경이었다. 연병장에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멍하니 서 있는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잘 봐라. 이것이 너희가 두려워하던 자들의 실체다. 힘으로 남을 억누르는 자들은 더 강한 힘 앞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병사들의 가슴 속 깊이 박혔다. 그동안 박철수 일당의 폭력에 억눌려 지냈던 병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서유는 부관에게 손짓했다. 상황 종료. 이 쓰레기들을 다 치워라. 그리고 의무대 불러서 치료해주고 회복되는 대로 헌병대로 이송해. 법대로 아주 엄격하게 처리한다. 부관은 경외심 가득한 표정으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헌병들이 달려나와 쓰러진 박철수와 일당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서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의 잔재였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연병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햇빛은 진흙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 위에 서 있는 민서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녀는 더 이상 빗속에 떨던 가녀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썩어 빠진 곳을 도려내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운 철의 여인이었다.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박철수의 축 늘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서유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다시는 내 부하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자들에게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 이 진흙탕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헌병들이 의식을 잃고 늘어진 박철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마치 짐짝처럼 끌고 나가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난 뒤 남겨진 것은 진흙탕 위에 선명하게 찍힌 핏자국과 싸움의 흔적들, 그리고 공포와 경외감에 사로잡혀 고개를 들지 못하는 병사들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였던 박철수가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자신들에게 닥쳐올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민서유는 거친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몸은 진흙과 땀으로 엉망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명예의 증표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매서운 눈빛으로 남겨진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서유는 떨고 있는 김희병 앞으로 다가갔다. 김희병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서유는 그를 일으켜 세우거나 위로하는 대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개를 들어라. 너희는 무엇이 두려워 떨고 있느냐? 박철수가 무서웠나? 아니면 지금 내 계급장이 무서운 것이냐? 그녀의 질문은 병사들의 폐부를 찔렀다. 너희는 박철수의 폭주를 막지 않았다. 그가 술을 마시고 도박하고 민간인을 괴롭힐 때 너희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박철수라는 괴물을 키웠고 이 부대를 범죄의 소굴로 만들었다. 방관자 역시 공범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해라. 서유는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 나와 도열에 있는 검열단 장교들과 병사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가장 명예로운 직업이다. 하지만 그 힘이 정의롭지 못한 곳에 쓰일 때 우리는 조폭보다 못한 깡패 집단이 될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잘못된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자는 지금 당장 군복을 벗고 나가라.
연병장은 서윤의 일갈에 숙연해졌다. 여기저기서 병사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잊고 있었던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수치심이 깨어났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헌병대장에게 지시했다. 이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라. 박철수의 비리에 조금이라도 가담했거나 묵인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한다. 또한 GP302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개편하고 당분간 특전사 요원들을 파견하여 경계 임무를 대체하도록 하라.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썩은 뿌리는 완전히 뽑아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었다. 명령을 내린 후 서윤은 부관이 준비해둔 간이 세면대로 향했다. 차가운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자 그녀는 얼굴과 팔에 묻은 진흙과 핏자국을 씻어냈다. 흙탕물이 씻겨 내려가며 그녀의 본래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전쟁을 끝내고 정화의식을 치르는 전사의 모습과도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지쳐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다. 부관이 정중하게 새 정복을 가져왔다. 서윤은 흑투성이인 블라우스를 벗어던지고 빳빳하게 다림질된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단추를 하나씩 잠글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엄숙해졌다. 마지막으로 어깨에 빛나는 별 3개가 달린 견장을 착용하고 정모를 눌러쓰자 그녀는 다시금 천군마를 호령하는 강철의 발길이 민서윤 중장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그녀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후광처럼 비치자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저절로 경외심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흙탕 속에서 뒹굴었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기품과 위험이 뿜어져 나왔다. 서윤은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GP 302 초소를 돌아보았다. 어젯밤 빗속에서 처량하게 바라보았던 그곳은 이제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다. 헌병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병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나태함이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윤은 김희병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지켜보겠다는 무언의 경고이자 다시는 실망시키지 마라는 격려이기도 했다. 김희병은 울먹이며 허리가 꺾일 듯 깊이 고개를 숙여 경례했다. 충성,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희병의 선창에 따라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들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참회의 외침이었다. 서윤은 그들의 격리를 말없이 받아주며 헬기에 올랐다. 로터가 회전하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고 헬기는 천천히 이륙하여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발 아래로 작아지는 초소와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서윤은 생각에 잠겼다. 군대는 그리고 정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때로는 진흙탕에 뛰어들 각오로 싸워야만 지켜지는 것이었다. 몇 달 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박철수와 그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박철수에게는 상관, 모욕, 특수 가혹 행위, 뇌물수수, 근무지 이탈 등 수많은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의 무기나의 비리를 저질렀던 동조자들 역시 전원 불명의 제대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철원 GP 사건이라 불리며 전군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군 기강 확립의 강력한 반면교사가 되었다. 서윤의 활약상은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그녀는 병사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휘관이자 가장 두려운 감찰관으로 동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서윤은 사령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철의 꽃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펜던트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초임 장교 시절부터 간직해온 신조였다.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하지만 그 안에는 꽃처럼 뜨거운 생명과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박철수와의 싸움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히 폭력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없는 자들을 대신한 절규였고 정의를 잃어버린 시대에 던지는 경종이었다. 서윤은 펜던트를 손에 꽉 쥐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별은 스스로 빛난다. 서윤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세 개의 별이 붉은 노을빛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박철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권력 뒤에 숨어 약자를 괴롭히고 시스템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든 부당함이 있는 곳이라면 그녀는 다시 빗속의 여인으로 진흙탕 속의 전사로 기꺼이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지휘관이었으며 무엇보다 정의를 수호하는 강철의 꽃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제복의 옷깃을 여미며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이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할 것이다. 조국이 그녀를 필요로 하는 한 민서윤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사령관실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고 대한민국을 밝히는 등대처럼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